우리가 아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와 혁신, 그리고 기회의 땅.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세워진 위대한 국가라는 꿈을 전 세계에 심어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신화 아래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어두운 토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기 전,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을 지배하기 전, 록펠러와 카네기가 부의 상징이 되기 훨씬 이전에 미국의 부는 아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편 무역으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것은 중국도, 영국도 아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학 건물과 잡지, 그리고 대통령의 전기 속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명문가들은 마약, 즉 아편을 팔아 1,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들은 중독의 고통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교회를 짓고 도서관을 세우고 명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 희생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던 중국의 수많은 세대였습니다. 한 위대한 문명은 총이나 황금 때문이 아니라 성조기를 휘날리는 배에 실려온 하얀 가루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대리석 명판과 수정된 교과서 아래 철저히 묻혀있던 명백히 기록된 역사입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자국 최고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도덕적 위대함이라는 신화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초 미국이 아직 유럽의 거대한 제국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젊은 국가였을 때 시작됩니다. 반면 당시 청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광대한 영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차, 비단, 도자기는 서양이 갈망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은 미국이나 서양의 물건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으로만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양의 국고는 계속해서 비어갔고 서양 무역상들은 중국에 되팔 수 있는 상품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영국령 인도에서 재배되어 서양 상인들에 의해 중국으로 밀수된 마약. 중독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높으며 권력을 위해서라면 도덕 따위는 무시할 수 있는 자들에게 완벽한 상품이었습니다. 그 상인들 중에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온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클리퍼라 불리는 쾌속선을 만들어 중국 순찰선을 따돌렸습니다. 그들은 러셀&컴퍼니, 퍼킨스&컴퍼니, 포브스&컴퍼니와 같은 그럴듯한 이름의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서 그들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의 마약을 퍼뜨리는 마약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뒷골목의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만찬에 참석하고 교회 예배에 나가는 실크 조끼를 입은 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사업일 뿐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단 10년 만에 러셀 상사의 자산은 10배로 불어났습니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될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조상인 델라노 가문 역시 이 사업에 뛰어들어 광저우와 콜카타 사이를 오가며 아편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위대한 유산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와 은행, 신문사, 대학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막대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경제잡지 포브스의 그 포브스 가문은 아편 무역으로 첫 재산을 모았습니다. 델라노 가문은 그 돈을 발판으로 미국 정치계의 최상층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러셀 가문은 예일대의 비밀 결사 조직인 스컬앤본즈 설립을 도왔고 이 조직의 회원들은 훗날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스턴에서 부가 쌓여가는 동안 중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30년대에 이르러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아편에 중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편을 사기 위해 집을 팔았고 노동자들은 밭을 버렸으며 군인들은 초소를 이탈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속부터 텅 비어갔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서방 국가들에게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 아편 무역을 중단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힘은 도덕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편을 소각하며 강력히 단속하자 영국은 중국에 계속해서 독을 사도록 강요하기 위해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인들은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배는 여전히 중립 항구를 통해 영국 구매자들을 위해 마약을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이익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은 편리하게도 역사 속에서 잊혔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중국은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고 항구를 개방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의 상인들은 축배를 들었고 이제 중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미국의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약해지고 중독에 빠지자 아편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서 얻은 이익은 오늘날의 미국을 형성한 바로 그 기관들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아편 무역상들의 후손들은 사회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뉴잉글랜드 해안을 장식했고 그들은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다시 쓰기 위해 교회, 도서관,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오늘날 예일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러셀이나 퍼킨스와 같은 가문의 이름이 붙은 건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가 중국 해안에 독을 실어 나르던 바로 그 시대에 수집된 중국 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역이라 불렀고 역사는 상업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은 수백만 명에게 그것은 경제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잔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한 세기 후 마약이 미국의 거리를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엘리트 가문들이 도덕개혁을 외치는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중독을 기반으로 부를 쌓았으면서 자국에서는 중독을 범죄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선은 이토록 깊었습니다. 권력이 역사를 쓸 때 도덕은 선택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 아편 무역은 조용히 미국의 첫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장도 철도도 굴뚝도 없이 오직 배와 은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러셀 앤 컴퍼니를 설립한 러셀 가문은 단순히 아편을 밀수하는 것을 넘어 뭄바이에서 홍콩, 뉴욕에 이르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돈은 철도와 운하 건설 자금이 되었습니다. 퍼킨스 가문은 그들의 이익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기관 중 하나인 보스턴 에서니엄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외할아버지인 워런 델라노 주니어는 광저우에서 러셀 앤 컴퍼니의 최고 무역상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업은 완벽하게 공정하고 명예롭다고 썼습니다. 외국 깃발 아래에서는 합법이었기에 공정했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었기에 명예로웠던 것입니다. 그 돈은 훗날 그의 손자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자본주의 탄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첫 백만장자들은 도덕은 돈의 흐름 앞에서 얼마든지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것과 무역에 대한 통제가 곧 권력에 대한 통제임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의 청사진, 즉 국제 운송, 역외 이익, 그리고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로비를 개척했습니다.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장 기업을 이용해 자신들의 연루 사실을 숨기는 방식. 오늘날 거대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하는 패턴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중국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1870년경 약 1200만 명이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성은 붕괴했고 세금은 거치지 않았으며 은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은 19세기를 굴욕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국이 주된 비난을 받지만 미국의 무역상들은 그 굴욕의 조용한 공범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필요 없었습니다. 송장이 있었으니까요. 대포는 필요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으니까요.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그 돈이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자금이 되었기에 암묵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편으로 번 돈의 일부는 이미 철도, 방직 공장, 국채에 투자되어 미국 경제를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산업화되자 엘리트들은 유산을 통해 구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도서관을 기증하고 대학에 기부하고 대리석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선은 고백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러셀 신탁은 예일대학교에 자금을 지원했고 예일은 여러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들이 설립한 비밀 결사 스컬앤본즈 출신들은 대통령, 상원의원, 판사,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 극소수만이 그 비밀 결사의 종잣돈이 아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알았더라도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마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과 야망, 그리고 도덕적 목적 위에 세워진 국가의 운명에 관한 신화로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신화로 재포장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상품의 3분의 1을 생산했던 제국은 이제 서구의 차관과 외국 은행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편이 촉발한 전쟁 이후 해안 도시들은 외국인 조개지로 가득 찼습니다. 서양 상인들은 상하이에 저택을 지었고 선교사들은 중독자들에게 구원을 설파했습니다. 때로는 그 중독을 야기한 바로 그 가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모순의 경제였습니다. 한쪽에는 이익이, 다른 한쪽에는 파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이미지는 흠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교과서는 그 배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교회의 설교는 착취가 아닌 기업가 정신을 찬양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미국은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세계의 부러움을 샀고 은행은 대륙을 넘어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리석 기둥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벽 아래에는 잊혀진 토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비참함 속에서 벌어들인 은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편을 실어 나르던 배들은 증기선과 주식시장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수익성이 있고 집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불문율이었고 미국은 그것을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33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의 가문의 유산을 쌓아 올린 돈이 한때 중국의 아편구를 통해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부동산, 철도, 투자라는 존경받는 부로 세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메아리는 남았습니다. 수십 년 후 중국이 중독의 희생양에서 세계의 공장이 되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도덕을 설파하던 미국은 자국의 오피오이드 위기,
즉 마약성 진통제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약물은 달랐지만 그 파괴적인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약회사의 약이 미국의 소도시에 미친 영향은 과거 아편이 중국에 미친 영향과 똑같았습니다. 파괴된 삶, 무너진 가정, 텅 빈 미래, 역사의 메아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교정을 걸을 때 당신은 미국의 정신을 세운 이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불을 쌓은 회계 장부입니다. 어떤 명판도 아편선을 언급하지 않고 어떤 교과서도 그 자금의 출처인 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쓰여지고 소독되고 무역 역사로 둔갑했습니다. 도덕적 비용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속삭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기록 보관소에서 무역상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광저우 항구에 먼지 쌓인 기록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 고통의 가격을 협상하던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비즈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교정책, 자유시장, 전략적 이익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발명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선택사항이고 이익은 애국적인 행위가 되는 언어. 제품만 반도체, 석유, 데이터, 무기로 바뀌었을 뿐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한때 아편을 밀수했던 그 사고방식은 이제 감시 기술을 수출하고 세계 부채를 통제하며 현대 세계의 질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한때 아편으로 번 돈으로 세워진 대학들은 이제 새로운 이름 아래 같은 순환을 반복할 다음 세대의 글로벌 엘리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계층을 만든 분은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착취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모든 제국은 희생자를 남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언제나 같은 이야기로 기결됩니다. 한 국가의 부상은 다른 국가의 파멸을 대가로 치른다는 것. 그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더 나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절도일 뿐입니다. 아편 상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모든 곳에 남아 있습니다. 신탁기금에, 기부금에,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기관들 속에 말입니다. 미국의 부가 오직 근면한 노동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편안한 환상 속에 그 유산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편 위에 미국을 세웠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들기 위해 거대한 신화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역사는 애국적인 이야기가기를 멈추고 정직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단지 혁신과 자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과 착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진실을 모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시작한 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편 위에 미국을 세웠고 침묵 위에 권력의 유산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모든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